전 세계 어린이들의 인생을 바꾼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한결입니다. 25살이고 국기원에서 태권도 사단으로 활동하고 있어요. 지금까지는 평범한 시범단원이었는데 최근에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꿀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국기원에서 시범 연습을 하고 있었어요. 오후 3시쯤 되었을 때 관장님이 저를 따로 부르셨습니다. 관장님 사무실로 들어가니 낯선 외국인 두 분이 앉아 계시더군요. 관장님께서 소개해 주셨어요. UN 산하 국제청소년 재활센터에서 온 담당자들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분들은 제게 특별한 제안을 했어요. 스위스에 있는 국제재활센터에서 태권도 교관으로 일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해외 파견 근무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자세한 설명을 들어보니 생각보다 훨씬 복잡한 일이었습니다. 이 센터는 전 세계에서 모인 문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특수시설이었거든요. 담당자가 설명하길 센터에는 다양한 배경의 아이들이 있다고 했어요. 미국의 갱단 조직에 연루되었던 아이들, 남미 빈민가에서 자란 거리의 아이들, 아프리카의 분쟁 지역에서 온 소년병 출신들까지 정말 다양했습니다. 이런 아이들에게 태권도를 가르치는 것이 과연 의미가 있을까 싶었어요. 언어도 다르고 문화적 배경도 완전히 다른 아이들이었거든요. 게다가 상당히 공격적이고 반항적인 성향을 가진 경우가 많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담당자의 다음 말이 제 마음을 움직였어요. 태권도의 철학과 정신이 이 아이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줄 수 있을 거라고 하시더군요. 무술을 통해 자제력과 존중을 배우고 폭력이 아닌 평화로운 방법으로 갈등을 해결하는 법을 익힐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고민에 빠졌어요. 솔직히 자신이 없었습니다. 지금까지는 한국의 일반적인 수련생들만 가르쳐봤는데 이런 특수한 환경의 아이들을 상대하는 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일이었거든요. 부모님께 상의해봤어요. 어머니는 걱정이 많으셨지만 아버지께서는 좋은 기회라고 하셨습니다. 태권도의 진정한 가치를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의미 있는 일이라고 격려해 주셨어요. 일주일 정도 고민한 끝에 결심했습니다. 태권도가 단순한 무술이 아니라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보고 싶었어요. 특히 상처받은 아이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줄 수 있다면 그것만큼 보람 있는 일은 없을 것 같았습니다. 다시 UN 담당자들과 만났을 때 제가 그 일을 맡겠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분들도 매우 기뻐하시며 자세한 계약 조건들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계약 기간은 1년이고 성과에 따라 연장도 가능하다고 했어요. 준비 기간이 2주일 주어졌습니다. 그동안 아이들의 배경에 대해 더 자세히 공부했어요. 각국의 사회 문제와 청소년 범죄에 대한 자료들을 읽으며 제가 만날 아이들이 어떤 환경에서 자랐는지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특히 태권도를 어떻게 가르칠 것인지에 대해서도 많이 생각했어요. 기술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측면을 더 강조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의, 인내, 자제력, 상호 존중 같은 태권도의 핵심 가치들을 어떻게 전달할지 고민했어요. 출국 전날 국기원에서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동료 사범들과 후배들이 모두 응원해 주었어요. 관장님께서는 태권도의 명예를 걸고 최선을 다하라고 당부하셨습니다. 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마음을 다잡았어요. 이번 일이 단순히 저 개인의 도전이 아니라 태권도의 진정한 가치를 세계에 보여줄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상처받은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태권도를 통해 그들의 삶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제 목표였어요. 비행기에 오르며 설렘과 긴장이 교차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알 수 없었지만 최선을 다해서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 보겠다고 다짐했어요. 스위스 알프스 산자락에 자리한 국제청소년 재활센터에 도착했을 때 그 규모에 먼저 놀랐어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큰 시설이었습니다. 현대적인 건물들이 넓은 대지에 펼쳐져 있었고 주변 풍경도 정말 아름다웠어요. 센터장인 닥터 밀러가 저를 반겨주었습니다. 독일 출신의 청소년 심리학 전문가였어요. 그분이 센터를 안내해 주시며 전체적인 운영 방식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현재 센터에는 18명의 청소년들이 있다고 했어요. 나이는 15살부터 19살까지 다양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각자의 나라에서 심각한 문제를 일으켰거나 극도로 위험한 환경에 노출되었던 아이들이었어요. 제가 담당할 아이들 중 몇 명을 소개받았습니다. 먼저 마커스라는 18살 미국 소년이었어요.
시카고 남부 지역의 갱단에 연루되었다가 이곳에 온 아이였습니다. 키가 180cm가 넘는 큰 체격의 근육질 몸매였어요. 다음은 카를로스라는 17살 브라질 소년이었습니다. 상파울루 빈민가 출신으로 거리에서 자란 아이였어요. 작은 체구였지만 눈빛이 매우 날카로웠습니다. 생존을 위해 온갖 일을 다 해봤다는 게 느껴졌어요.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코피라는 16살 소년이었습니다. 서아프리카 출신으로 어린 시절 소년병으로 징집되었다가 구출된 아이였어요. 말수가 거의 없었고 항상 경계하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이 외에도 동유럽, 중동, 아시아 각지에서 온 아이들이 있었어요. 모두가 각자의 상처와 트라우마를 안고 있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닥터 밀러가 설명하길 이 아이들은 기존의 교육 방식으로는 접근하기 어렵다고 했어요. 대부분 권위에 대한 반발심이 강하고 새로운 사람을 쉽게 믿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특히 체격이 작거나 나이가 어려 보이는 교관들은 처음부터 무시당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듣고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제가 이들보다 키도 작고 동양인이라 더욱 왜소해 보일 수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미 온 이상 최선을 다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첫 번째 수업은 다음 날 오전 10시로 정해졌어요. 그날 밤 숙소에서 수업 계획을 다시 한번 점검했습니다. 너무 강압적이지도 그렇다고 너무 약해 보이지도 않는 적절한 선을 찾으려 노력했어요. 드디어 첫 수업 시간이 되었습니다. 체육관에 들어서니 아이들이 벌써 와 있었어요. 하지만 분위기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차갑더군요. 몇몇은 저를 쳐다보지도 않았고 일부는 대놓고 비웃는 표정이었어요. 자기소개를 하려고 했는데 마커스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또 다른 아시아 가라테 선생이 왔다는 식으로 말하더군요. 다른 아이들도 웃음을 터뜨렸어요. 시작부터 분위기가 좋지 않았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태권도와 가라테의 차이점을 설명하려 했어요. 하지만 아이들은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카를로스는 아예 벽에 기대서 팔짱을 끼고 있었고 코피는 먼 곳을 바라보며 딴 생각을 하는 것 같았어요. 기본 동작을 가르치려 했지만 반응이 시원찮았습니다. 몇 명은 대충 따라하는 신용만 했고 나머지는 아예 참여하지 않았어요. 특히 마커스는 계속해서 도전적인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아이들이 나가면서 들려온 말들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시간 낭비라는 말, 진짜 싸움에는 도움이 안 될 것 같다는 말들이었습니다. 첫날부터 완전히 무시당한 기분이었어요. 그날 저녁 닥터 밀러와 상담을 했습니다. 그분은 예상된 반응이라고 위로해 주셨어요. 이전에 온 교관들도 비슷한 과정을 겪었다고 하시더군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신뢰를 쌓아가는 것이라고 조언해 주셨습니다. 이틀째, 사흘째도 비슷한 상황이 반복됐어요. 아이들의 태도는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것 같았어요. 특히 마커스는 제가 시범을 보일 때마다 코웃음을 쳤습니다. 나흘째 되는 날 상황이 더 악화됐어요. 수업 중에 카를로스가 대놓고 하품을 하며 지루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다른 아이들도 따라서 웃기 시작했어요. 제가 아무리 열심히 가르치려 해도 아이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정말 좌절감이 컸어요. 과연 제가 이 아이들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이 아이들에게도 분명 희망이 있을 거라고 믿었거든요. 닥터 밀러와 다시 상담을 했을 때 그분이 중요한 조언을 해주셨어요. 말보다는 행동으로 보여주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아이들은 지금까지 수많은 어른들에게 실망해왔기 때문에 진정성을 보여주지 않으면 절대 마음을 열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닥터 밀러의 조언을 듣고 나서야 이 센터의 진짜 성격을 완전히 이해하게 되었어요. 이곳은 단순한 재활센터가 아니라 각국 정부가 협력하는 국제교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기존 방식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 청소년들을 새로운 환경에서 치료하는 혁신적 실험이었죠. 마커스는 시카고 법원에서 해외 재활 프로그램 참가를 명령받아온 경우였어요. 갱단 활동으로 여러 번 체포되었지만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가벼운 처벌만 받았다가 마지막에 이곳으로 보내진 것이었습니다. 카를로스는 좀 다른 경우였어요. 브라질 정부의 우수 인재 발굴 프로그램으로 선발된 아이였습니다. 빈민가 출신이지만 뛰어난 신체 능력과 리더십을 인정받아 기회를 얻게 된 거죠. 하지만 거친 환경에서 자란 탓에 공격성과 반항심이 강했어요.
코피는 유니세프를 통해 구출된 후 국제재활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 케이스였습니다. 소년병으로 징집되었던 트라우마 때문에 일반적인 치료법으로는 한계가 있었다고 하더군요. 이런 배경을 알고 나니 아이들의 행동이 더 이해되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상황이 나아지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더 심해졌어요. 일주일째 되는 날 상황이 최악으로 치달았습니다. 수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마커스가 큰 소리로 말했어요. 또 다른 아시아 가라테 쇼가 시작된다는 식으로 조롱했습니다. 다른 아이들도 박장대소했어요. 저는 참을성 있게 태권도와 가라테의 차이를 설명하려 했어요. 하지만 카를로스가 끼어들었습니다. 아시아 무술은 다 똑같아 보인다고, 실제 거리 싸움에서는 아무 쓸모 없다고 말했어요. 그때 독일 출신 루카스라는 아이가 추가로 도발했습니다. 자기는 복싱을 배웠는데 이런 춤 같은 동작보다 주먹 한 방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했어요. 점점 분위기가 험악해지고 있었습니다. 코피는 여전히 무표정으로 멀리 바라보고 있었지만 다른 아이들의 태도는 점점 도전적으로 변했어요. 특히 마커스는 제가 시범을 보일 때마다 고개를 저으며 실망스럽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기본 자세를 가르치려 했지만 아무도 제대로 따라하지 않았어요. 몇 명은 일부러 틀리게 하면서 웃었고 나머지는 아예 팔짱을 끼고 구경만 했습니다. 제가 품새 시범을 보여도 아이들은 지루해했어요. 그날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터키 출신 아흐메트라는 아이의 반응이었어요. 그는 대놓고 하품을 하며 이런 가라테는 자기 나라의 전통 레슬링만도 못하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환호성을 지르며 동조했어요. 수업 후반부에는 아예 수업을 무시하는 아이들이 나타났어요. 러시아 출신 이반은 혼자서 팔굽혀펴기를 시작했고 프랑스 출신 장은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제가 아무리 주의를 주어도 소용없었어요. 오히려 더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분위기가 되어버렸습니다. 마커스는 친구들에게 이런 아시아 춤보다는 진짜 격투기를 배우는 게 낫겠다고 큰 소리로 말했어요. 그 순간 정말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감정을 드러내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대신 침착하게 수업을 마무리하고 아이들을 보내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아이들이 나가면서 들려온 대화들이 가슴에 박혔어요. 시간 낭비였다는 말, 진짜 싸움에서는 한 방에 끝날 것 같다는 말들이었습니다. 특히 마커스의 마지막 한마디가 잊혀지지 않았어요. 이런 선생님 밑에서는 아무것도 배울 게 없을 것 같다고 했거든요. 그날 저녁 숙소로 돌아와서 정말 심각하게 고민했어요. 과연 제가 이 아이들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아이들은 저를 완전히 우습게 보고 있었고 태권도에 대해서도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닥터 밀러와 긴급 상담을 요청했어요. 그분은 예상된 반응이라고 하시면서도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이전 교관들도 비슷한 과정을 겪었지만 이번 그룹은 특히 더 까다로울 수 있다고 하시더군요. 그분이 조언해 주신 건 조금 더 강한 접근이 필요할지도 모른다는 것이었어요. 이 아이들은 말로는 절대 설득되지 않으니 직접적인 시연을 통해 실력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폭력적인 방법은 원하지 않았어요. 태권도의 철학에도 맞지 않았고 교육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어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아서 태권도 수련을 했습니다. 기본기부터 차근차근 연습하면서 마음을 가라앉혔어요. 분명히 방법이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포기할 수는 없었거든요. 2주일째 되는 날 저는 결심을 했어요. 더 이상 말로만 설득하려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닥터 밀러의 조언대로 직접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거든요. 하지만 교육적인 방법으로 접근하고 싶었어요. 그날 아침 일찍 체육관에 가서 준비를 했습니다. 두꺼운 소나무 판자 5장을 구해다가 격파대에 설치했어요. 또한 무거운 샌드백도 천장에 새로 매달았습니다. 아이들이 놀랄 만한 시연을 준비한 것이죠. 오전 10시, 평소와 같이 아이들이 체육관에 들어왔어요. 하지만 분위기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마커스는 또 무슨 아시아 쇼를 보여줄 거냐며 비웃었고 카를로스는 시큰둥한 표정으로 벽에 기댔어요. 저는 이번에는 인사말을 길게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어요. 오늘은 태권도의 진짜 위력을 보여드리겠다고 간단히 말했습니다. 아이들은 시큰둥해했어요. 루카스는 또 무슨 춤을 추려고 하냐며 웃었고 아흐메트는 하품을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격파대 앞에 서자 조금씩 시선이 집중되기 시작했어요.
먼저 두꺼운 소나무 판자를 보여주었습니다. 두께가 3cm나 되는 단단한 나무였어요. 아이들에게 직접 만져보라고 했습니다. 마커스가 나와서 주먹으로 쳐봤지만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그때 제가 준비 자세를 취했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정신을 집중했어요. 아이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순간적으로 손날치기를 시전했어요. 완벽한 타이밍과 각도였습니다. 5장의 두꺼운 판자가 한 번에 깨끗하게 부러졌어요. 쿵 하는 큰 소리와 함께 나무 조각들이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체육관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모든 아이들이 입을 벌리고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들이었어요. 마커스도 처음으로 진지한 얼굴이 되었습니다. 카를로스가 부러진 나무 조각을 집어들었어요. 정말로 깨진 게 맞는지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아이들도 하나씩 다가와서 나무 조각들을 만져봤어요. 하지만 저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음 단계를 보여줄 차례였거든요. 무거운 샌드백 앞으로 이동했어요. 이 샌드백은 80kg짜리였습니다. 아이들에게 샌드백을 밀어보라고 했어요. 마커스와 루카스가 함께 힘을 합쳐 밀었지만 조금밖에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무겁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제가 다시 준비 자세를 취했습니다. 이번에는 발차기를 시연할 차례였어요. 깊게 호흡하며 마음을 집중한 후 강력한 옆차기를 날렸습니다. 샌드백이 천장사슬이 끊어질 듯이 크게 흔들렸어요. 그 충격으로 벽에 부딪힐 뻔했습니다. 아이들이 와! 하는 탄성을 지르며 뒤로 물러났어요. 그 순간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아이들의 눈빛이 달라진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더 이상 조롱하는 표정이 아니라 진지하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어요. 마지막으로 가장 인상적인 시연을 준비했습니다. 체육관 한쪽에 있던 벽돌을 가져왔어요. 일반적인 건축용 벽돌 3장이었습니다. 벽돌을 바닥에 놓고 아이들에게 설명했어요. 이것은 트릭이 아니라 진짜 태권도의 위력이라고 말했습니다. 정신력과 기술이 완벽하게 조화될 때 가능한 일이라고 했어요. 마지막 준비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깊이 명상하며 마음을 가라앉혔어요. 아이들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코피도 처음으로 제게 집중하고 있었어요. 순간적으로 정권 지르기를 시전했습니다. 3장의 벽돌이 한 번에 산산조각 났어요. 손에는 상처 하나 없었습니다. 완벽한 기술이었어요. 이번에는 아이들이 완전히 압도된 것 같았어요. 마커스가 제 손을 자세히 살펴보더니 정말 다치지 않았다며 놀라워했습니다. 카를로스도 벽돌 조각들을 들여다보며 감탄했어요. 그때 마커스가 처음으로 존댓말을 사용했어요. 정말 대단하다고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냐고 물었습니다. 다른 아이들도 하나씩 다가와서 질문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태권도의 진정한 힘이라고 설명했어요. 단순한 물리적 힘이 아니라 정신력, 집중력, 기술이 모두 합쳐진 결과라고 했습니다. 특히 코피가 관심을 보이는 게 인상적이었어요. 그는 조용히 다가와서 자신도 배울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처음으로 들어본 그의 목소리였어요. 그날부터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이들이 더 이상 저를 무시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진짜 태권도를 배우고 싶어 했습니다. 마커스는 자신도 그런 실력을 갖고 싶다고 말했어요. 수업이 끝난 후 아이들이 저를 둘러싸고 질문 공세를 퍼부었어요. 얼마나 오래 수련해야 하는지, 어떤 훈련을 해야 하는지 궁금해했습니다. 정말 180도 달라진 반응이었어요. 그날 저녁 닥터 밀러에게 보고했을 때 그분도 매우 놀라워하셨어요. 이렇게 빨리 아이들의 태도가 바뀐 건 처음 본다고 하시더군요. 드디어 첫 번째 관문을 통과한 것 같았습니다. 격파 시연 이후 아이들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다음 날 수업에 들어갔을 때 모든 아이들이 정렬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커스가 대표로 나서서 진짜 태권도를 배우고 싶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성급하게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들에게는 기술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거든요. 바로 마음의 변화였어요. 태권도의 철학과 정신을 먼저 이해해야 진정한 무술가가 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예의에 대해 가르쳤어요. 태권도에서 인사의 의미, 상대를 존중하는 마음가짐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처음에는 형식적이라고 생각하던 아이들도 점차 그 의미를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마커스의 변화가 가장 눈에 띄었습니다.
그는 원래 갱단 생활을 하면서 폭력으로만 문제를 해결하려 했어요. 하지만 태권도 수련을 통해 자제력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마커스가 저에게 털어놓은 이야기가 가슴에 와닿았어요. 자신이 왜 갱단에 들어갔는지, 거리에서 어떻게 살아남아야 했는지 말해주었습니다. 폭력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생각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태권도를 배우면서 다른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했어요. 진정한 강함은 남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통제하는 것이라는 제 말에 크게 공감했습니다. 카를로스의 경우는 조금 달랐어요. 그는 브라질 빈민가에서 살아남기 위해 항상 방어적이고 공격적이었습니다. 남을 믿지 못하고 혼자서만 해결하려는 성향이 강했어요. 하지만 태권도의 동료애를 경험하면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품새를 함께 연습할 때 다른 아이들과 호흡을 맞춰야 한다는 것을 배웠어요.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느 날 카를로스가 제게 말했어요. 태권도를 하면서 처음으로 마음이 평화로워진다고 했습니다. 거리에서는 항상 긴장하고 살았는데 여기서는 안전함을 느낄 수 있다고 하더군요. 코피의 변화는 가장 극적이었어요. 소년병 출신인 그는 항상 경계심이 강했고 말수가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태권도를 통해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코피에게는 특별한 접근이 필요했습니다. 그의 트라우마를 고려해서 격투적인 면보다는 명상과 정신 수양에 더 집중했어요. 태권도의 평화로운 면을 강조했습니다. 3주째 되는 날 코피가 처음으로 웃는 모습을 봤어요. 다른 아이들과 함께 기본 동작을 연습하면서 자연스럽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순간 정말 뿌듯했어요. 루카스와 아흐메트도 각자의 방식으로 변화했습니다. 루카스는 독일 출신답게 체계적이고 완벽주의적인 성향이 있었는데 태권도의 유연성을 배우면서 마음이 열렸어요. 아흐메트는 터키 전통 레슬링을 자랑스러워했지만 태권도의 철학에 감동받았습니다. 무술이 단순히 상대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완성하는 도구라는 것을 이해했어요. 4주일째가 되자 아이들 사이에 진짜 공동체 의식이 생겼습니다. 서로 다른 나라, 다른 문화 출신이지만 태권도라는 공통분모로 하나가 되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아이들이 서로를 도와주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마커스가 코피에게 영어를 가르쳐주고 카를로스가 루카스에게 축구 기술을 알려주는 모습을 봤습니다. 어느 날 수업 후에 아이들이 저에게 제안을 했어요. 자신들만의 태권도 시연을 준비해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각자의 문화를 태권도와 접목시켜서 특별한 퍼포먼스를 만들어보자는 것이었어요. 마커스는 미국의 힙합 문화를, 카를로스는 브라질의 카포에이라를, 코피는 아프리카의 전통춤을 태권도와 결합하고 싶어 했습니다. 정말 창의적인 아이디어였어요. 저는 그 제안을 적극 지지했습니다. 태권도가 각 문화와 만나서 새로운 형태로 발전하는 것을 보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준비 과정에서 아이들은 더욱 단결되었어요.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고 배우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언어가 달라도 몸짓과 마음으로 소통하고 있었어요. 닥터 밀러도 아이들의 변화에 놀라워하셨습니다. 센터에 온 지 몇 달이 지나도록 마음을 열지 않던 아이들이 이렇게 빨리 변한 건 처음 본다고 하시더군요. 5주일째 되는 날 드디어 아이들의 합동 시연이 완성되었어요. 각자의 문화적 배경을 살린 독특한 태권도 퍼포먼스였습니다. 단순히 기술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 된 마음을 표현하는 예술 작품 같았어요. 시연을 마친 후 아이들이 서로 포옹하는 모습을 봤어요.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서로를 경계하고 믿지 못했던 아이들이 이제는 진정한 친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정말 뿌듯했어요. 태권도가 단순한 무술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연결시키는 힘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이 아이들을 통해 저도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6주째 되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소식이 들려왔어요. 닥터 밀러가 긴급 회의를 소집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센터 운영과 관련된 중요한 사안이 있다는 것이었어요. 회의실에 들어가니 닥터 밀러 외에도 여러 관계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유엔 본부에서 온 담당관, 각국 정부 대표들, 그리고 프로그램 후원자들까지 모여 있었어요.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유엔 담당관이 입을 열었어요. 최근 몇몇 후원 기관에서 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투자 대비 성과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었죠. 특히 미국 측 대표가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어요.
마커스 같은 갱단 출신 청소년들을 해외로 보내는 것이 과연 효과적인지 의구심을 표했습니다. 차라리 국내 교정시설이 더 나을 것 같다고 했어요. 브라질 정부 대표도 비슷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카를로스에게 투자한 예산이 실제로 사회 복귀에 도움이 되는지 확실하지 않다는 것이었어요. 구체적인 성과 지표를 요구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소식은 일부 후원자들이 지원 중단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한 유럽의 대형 재단에서는 이미 내년도 후원금 삭감을 결정했다고 했습니다. 닥터 밀러가 필사적으로 변호했어요. 아이들의 변화는 분명히 있었고, 특히 태권도 프로그램은 예상 이상의 효과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관계자들의 표정은 회의적이었어요. 그때 유엔 담당관이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3주 후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리는 국제청소년 평화 행사에서 프로그램의 성과를 명확히 보여달라는 것이었어요. 그렇지 못하면 프로그램 전체가 중단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닥터 밀러와 둘만 남았을 때 그분의 표정이 정말 어두웠어요. 이 프로그램에 얼마나 많은 열정을 쏟아왔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닥터 밀러가 솔직하게 말씀하셨어요. 사실 다른 교관들의 프로그램은 아직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오직 태권도 프로그램만이 아이들에게 진정한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고 하시더군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전체 프로그램을 정당화하기 어렵다는 게 문제였어요. 유엔 행사에서 모든 관계자들과 언론 앞에서 분명한 성과를 보여줘야 한다는 압박이 컸습니다. 그날 저녁 아이들에게 상황을 설명해야 하는지 고민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부담이 될 수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 아이들과는 진실된 관계를 맺어왔기 때문에 숨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수업 시간에 조심스럽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센터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고 우리의 성과를 보여줄 기회가 주어졌다고 말했습니다. 아이들의 반응은 예상 밖이었어요. 마커스가 가장 먼저 반응했습니다. 자신들이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무엇이든 하겠다고 말했어요. 이 센터와 태권도 프로그램 덕분에 자신이 변할 수 있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카를로스도 동조했어요. 브라질로 돌아가면 배운 것들을 다른 아이들에게도 가르쳐주고 싶다고 했습니다. 이런 기회를 다른 아이들도 가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계속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코피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곳에 와서 처음으로 평화를 느꼈다고, 전쟁의 악몽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고 고백했어요. 다른 아이들도 이런 희망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아이들의 진심 어린 반응에 감동받았어요. 이들은 더 이상 문제 청소년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희망의 메신저들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아이들과 함께 특별한 준비를 시작했어요. 유엔 본부에서 선보일 태권도 시연을 위한 완전히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단순한 기술 시연이 아니라 각자의 변화 과정을 담은 스토리텔링 퍼포먼스로 구성하기로 했어요. 마커스의 분노 조절, 카를로스의 신뢰 회복, 코피의 평화 찾기 등 모든 여정을 표현하는 것이었습니다. 준비 과정은 쉽지 않았어요. 완벽한 동작과 깊은 의미를 동시에 담아야 했거든요. 아이들은 자신들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드러내는 것에 대해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서로 격려하며 극복해 나갔어요. 매일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연습했습니다. 각자의 파트를 완벽하게 소화하면서도 전체적인 조화를 이루어야 했어요. 2주일이 지나자 아이들의 실력이 놀랍게 향상되었습니다. 기술적인 면뿐만 아니라 표현력도 크게 늘었어요. 자신들의 이야기에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압박감도 컸어요. 실패하면 프로그램이 중단될 수 있다는 부담감이 모든 것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아이들도 그 무게를 느끼고 있었어요. 마지막 일주일 앞두고 닥터 밀러가 말씀하셨어요. 결과에 상관없이 이미 우리는 성공했다고, 아이들의 변화 자체가 기적이라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출발 전날 밤 아이들과 마지막 점검을 했어요. 모두가 긴장하고 있었지만 동시에 자신감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보여줄 것은 단순한 무술 시연이 아니라 인간 변화의 증거였거든요. 뉴욕 유엔 본부에 도착했을 때 그 웅장함에 다시 한번 놀랐어요. 세계 평화를 상징하는 이 건물에서 우리의 운명이 결정될 거라는 생각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행사장인 총회홀은 이미 각국 대표들과 언론진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CNN, BBC, NHK 등 주요 방송사들이 모두 참석했습니다. 이번 행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실감할 수 있었어요. 아이들도 처음 보는 규모에 압도되어 있었습니다.
마커스조차 평소의 당당함이 사라지고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카를로스는 손을 떨고 있었고 코피는 더욱 조용해져 있었습니다. 백스테이지에서 마지막 준비를 하며 아이들을 격려했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걸어온 여정을 떠올려 보라고 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의 서로를 기억하고 지금 얼마나 달라졌는지 생각해 보라고 했어요. 마커스가 말했어요. 처음에는 저를 완전히 무시했는데 지금은 진심으로 존경한다고 했습니다. 태권도를 통해 자신 안의 분노를 조절하는 법을 배웠다고 고백했어요. 카를로스도 마음을 열었습니다. 혼자서만 살아왔는데 이제는 동료들을 믿고 의지할 수 있게 되었다고 했어요. 태권도가 자신에게 진정한 자신감을 주었다고 말했습니다. 코피는 여전히 말수가 적었지만 눈빛만으로도 충분히 전해졌어요. 전쟁의 상처에서 벗어나 평화로운 마음을 찾았다는 것을,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평화를 나누고 싶다는 의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드디어 우리 순서가 되었습니다. 사회자가 국제청소년 재활센터의 태권도 프로그램을 소개했어요. 전 세계에서 모인 문제 청소년들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보여주는 특별한 시연이라고 했습니다. 무대에 올라서는 순간 수백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어요. 관중석에서는 박수 소리가 들렸지만 동시에 회의적인 시선들도 느껴졌습니다. 이 아이들이 정말 변했는지 확인하려는 눈빛들이었어요. 시연은 마커스의 독백으로 시작됐습니다. 자신이 어떤 환경에서 자랐는지, 폭력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생각했던 과거를 솔직하게 털어놓았어요. 그러면서 태권도를 통해 진정한 강함을 배웠다고 말했습니다. 마커스의 태권도 시연이 시작되었어요. 분노 조절을 상징하는 품새였습니다. 처음에는 거칠고 공격적인 동작으로 시작해서 점차 부드럽고 절제된 움직임으로 변화하는 구성이었어요. 관중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마커스의 진심 어린 동작과 표정에서 진정한 변화를 읽을 수 있었거든요. 마지막에 깊이 인사하는 모습에서 관중석에서 감탄사가 터져나왔어요. 다음은 카를로스의 차례였습니다. 그는 브라질 빈민가에서의 생존기를 이야기했어요. 남을 믿지 못하고 혼자서만 해결하려 했던 과거, 그리고 태권도를 통해 동료애를 배운 경험을 나누었습니다. 카를로스의 시연은 혼자서 시작해서 점차 다른 아이들과 함께하는 구성이었어요. 처음에는 홀로 품새를 하다가 하나씩 동료들이 합류하면서 완벽한 군무를 이루어가는 과정이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카를로스가 실수할 뻔했을 때 마커스가 자연스럽게 도와준 장면이었어요. 실제 상황이었지만 오히려 더 감동적이었습니다. 진정한 팀워크를 보여주는 순간이었거든요. 코피의 시연은 가장 조용하면서도 강렬했어요. 그는 말 대신 움직임으로 모든 것을 표현했습니다. 전쟁의 공포에서 시작해서 점차 평화를 찾아가는 여정을 몸짓으로 보여주었어요. 코피의 마지막 동작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두 팔을 하늘로 뻗으며 평화를 상징하는 자세를 취했는데 그 순간 관중석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그의 진심을 느꼈습니다. 시연의 클라이맥스는 모든 아이들이 함께하는 합동 품새였어요. 각자 다른 나라, 다른 문화에서 왔지만 완벽한 하나의 움직임을 보여주었습니다. 마치 하나의 몸처럼 움직이는 모습이었어요. 마지막 장면에서 아이들이 서로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깊이 인사하는 모습에 관중석에서 기립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몇몇 관중들은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유엔 사무총장이 직접 무대에 올라와 축사를 했어요. 이런 진정한 변화와 희망을 본 적이 없다고, 이것이야말로 유엔이 추구하는 평화의 참된 모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각국 대표들의 반응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미국 대표는 마커스에게 다가가 개인적으로 격려의 말을 건넸고, 브라질 대표는 카를로스를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어요. 아이들은 당당하게 자신들의 경험을 나누었습니다. 태권도가 단순한 무술이 아니라 인생을 바꾸는 철학이라고 입을 모아 말했어요. 특히 코피가 마지막에 한 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태권도를 통해 전쟁이 아닌 평화를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고, 이제 다른 아이들에게도 그 희망을 전하고 싶다고 말했어요. 행사가 끝난 후 백스테이지에서 아이들과 포옹했습니다. 모두가 눈물을 흘리며 기뻐했어요. 우리가 해냈다는 감격과 동시에 앞으로 더 많은 아이들을 도울 수 있다는 희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닥터 밀러가 달려와서 알려준 소식은 더욱 기뻤어요. 여러 후원기관에서 프로그램 확대를 제안해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의 시연을 본 후 완전히 마음이 바뀌었다고 했어요. 유엔 본부에서의 성공적인 시연 이후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다음 날 아침부터 세계 각국의 언론에서 우리 이야기가 톱뉴스로 다뤄졌습니다. CNN은 태권도를 통한 청소년 변화의 기적이라고 보도했어요. 더욱 놀라운 건 각국 정부와 국제기구들의 반응이었습니다. 프로그램 중단을 검토하던 기관들이 오히려 확대 지원을 제안해왔어요. 유럽연합에서는 신규 센터 설립을 위한 예산 지원 의사를 밝혔습니다. 특히 감동적이었던 건 아이들 각자에게 온 개별 제안들이었어요. 마커스에게는 시카고 시청에서 청소년 상담사 교육 프로그램 참여를 제안했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위험 청소년들을 도와달라는 것이었어요. 마커스는 그 제안을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가면 갱단 생활의 위험성과 태권도를 통한 변화 가능성을 알리는 일을 하겠다고 다짐했어요. 자신과 같은 환경의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다고 했습니다. 브라질 정부에서는 카를로스에게 특별한 기회를 제공했어요. 상파울루 빈민가의 태권도 교육센터를 설립하는 프로젝트의 주역으로 참여해달라는 제안이었습니다. 카를로스의 눈이 반짝였어요. 카를로스는 정말 기뻐했습니다. 자신이 자란 그 거리에서 다른 아이들에게 새로운 길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에 큰 의미를 느꼈어요. 태권도를 통해 받은 사랑을 이제 나누어줄 차례라고 말했습니다. 코피의 경우도 특별했어요. 유니세프에서 아프리카 분쟁 지역 청소년 재활 프로그램의 홍보대사로 활동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의 경험과 변화가 다른 소년병 출신 아이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고 했어요. 코피는 처음에는 부담스러워했지만 결국 수락했습니다. 자신과 같은 아픔을 겪은 아이들에게 평화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싶다고 조용히 말했어요. 그의 다짐하는 눈빛이 정말 진지했습니다. 다른 아이들도 각자의 나라에서 의미 있는 역할을 맡게 되었어요. 루카스는 독일의 청소년 교육 개선 위원회에 참여하게 되었고, 아흐메트는 터키의 문화 교류 프로그램 대표로 선발되었습니다. 센터로 돌아온 후 작별 준비를 하는 시간이 가장 힘들었어요. 석 달 동안 함께하며 진정한 가족이 된 아이들과 헤어져야 한다는 것이 아쉬웠습니다. 마지막 날 밤, 아이들과 함께 특별한 시간을 가졌어요. 각자 서로에게 편지를 써서 전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동안 말하지 못했던 고마움과 애정을 표현하는 소중한 순간이었어요. 마커스의 편지에는 제가 자신의 인생을 바꿔준 은인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태권도를 통해 진정한 강함이 무엇인지 배웠고, 이제 그 강함으로 다른 사람들을 도우며 살겠다고 다짐했어요. 카를로스는 형제들에게 쓰듯 편지를 써왔어요. 처음으로 진정한 친구들을 만났다고, 서로 다른 나라에 있어도 마음으로는 항상 연결되어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코피의 편지는 짧았지만 가장 감동적이었어요. 여기서 찾은 평화를 절대 잊지 않겠다고, 언젠가 모든 아이들이 이런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고 싶다고 적었습니다. 다음 날 공항에서의 작별은 정말 눈물겨웠어요. 아이들이 각자의 나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내는 것이 이렇게 힘들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슬픔보다는 자랑스러움이 더 컸어요. 닥터 밀러가 놀라운 소식을 전해주었어요. 전 세계 15개국에서 비슷한 프로그램 도입을 요청해왔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태권도를 중심으로 한 청소년 재활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이었어요. 저에게도 새로운 제안들이 쇄도했습니다. 여러 나라에서 프로그램 설립 자문을 요청했고, 국제 청소년 재활 전문가로 활동해달라는 제안도 받았어요. 가장 의미 있었던 제안은 유엔에서 온 것이었습니다. 새로 신설되는 국제 청소년 평화 교육 담당관으로 임명하고 싶다는 것이었어요. 전 세계 분쟁 지역과 문제 지역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을 총괄하는 역할이었습니다. 고민 끝에 그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태권도의 진정한 가치를 더 많은 아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거든요. 개인의 영광보다는 더 큰 의미가 있는 일이었습니다. 3개월 후, 첫 번째 확장 프로그램이 아프리카 케냐에서 시작되었어요. 코피가 직접 참여해서 현지 아이들을 도왔습니다. 그의 경험담을 들은 소년병 출신 아이들이 변화하기 시작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마커스도 시카고에서 놀라운 성과를 거두고 있었습니다. 그가 운영하는 청소년 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한 갱단 연루. 청소년들 중 80% 이상이 새로운 길을 찾았다고 했어요. 카를로스의 브라질 프로젝트도 대성공이었습니다. 상파울루 빈민가에 설립된 태권도 센터에 수백 명의 아이들이 몰려들었어요. 거리의 아이들이 하나씩 변화하는 모습이 현지 언론에 크게 보도되었습니다. 1년 후, 전 세계 23개국에서 비슷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었어요.
수천 명의 위험 청소년들이 태권도를 통해 새로운 희망을 찾았습니다. 각국 정부들도 이 프로그램의 효과를 인정하며 적극 지원했어요. 무엇보다 기뻤던 건 아이들과의 연락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소식들이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지금 저는 전 세계를 다니며 태권도의 평화 정신을 전파하고 있어요. 각 지역의 문화와 상황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현지 교관들을 양성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태권도가 단순한 무술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치유하고 희망을 주는 평화의 도구라는 것이 증명되었어요. 앞으로도 더 많은 아이들이 이 길을 통해 새로운 인생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